월스트리트 대참사. 물론 튤립 구근과 남의 기업은 옛날 이야기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현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최근 사건으로 눈을 돌려보자.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특히 자유와 발전을 강조했던 만큼 미국 사회는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거대한 과열과 붕괴를 만들어냈다. 투기 열풍이 발생하기에 미국만큼 더 좋았던 곳은 없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미국인들은 그들의 기업을 신뢰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야말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다. 기업가는 선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존경받았는데 이는 차라리 숭배에 가까웠다. 이러한 비유는 역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뉴욕의 광고회사 배턴 바든 더 스틴 앤 오스본. 브루스 바턴은 예수의 인간 경영과 마케팅 전략에서 예수는 최고의 기업가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광고라고 설명했다. 1928년에 주식시장 투기는 국가적 오락거리가 되었다. 1928년 초에서 1929년 9월 초까지 주식시장 상승률은 1923년에서 1928년에 이르는 전체 기간과 맞먹었다. 주요 기업의 주가는 때로 하루 만에 10에서 15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 도표에 잘 나와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투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대출은 1921년 10억 달러에서 1929년에 9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지만 1929년에 신용매수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100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투기 열풍만큼은 튤립살에 못지않게 널리 퍼졌고 그 강도의 측면에서는 독보적이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주식 투기가 문화의 중심부를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저자 존 브룩스는 골콘다에서 뉴욕에 막 도착한 영국 특파원의 말을 인용했다. 금주령, 해밍웨이, 에어컨, 음악,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주식시장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럴 때면 대화는 더 진지해졌다. 당시 몇백 명에 달하는 작전 세력은 공중 누각을 짓는 대중을 지켜보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주식시장 조작은 그 부도덕함에서 나날이 심해졌다. 주가 조작에서 당시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RCA 주가는 주가 조작으로 나흘 만에 61포인트나 치솟기도 했다. 작전 세력은 한편에서 대중과 긴밀히 협력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을 철저하게 경멸했다. 일반적으로 작전은 몇몇 투기꾼이 손을 잡고 특정 주식을 선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기술자로 대우받았던 작전 관리자까지 따로 뒀고 절대 배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다. 작전 관리자는 몇 주에 걸쳐 조용하게 엄청난 양의 주식을 사들였다. 또한 주가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수 있는 옵션도 사들였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소 전문가들을 협력자로 끌어들였다. 작전 관리자는
증권거래소 전문가들과 함께 움직였다. 증권거래소 전문가는 중개인의 중개인으로서 기능한다. 어떤 주식이 $50에 거래될 때 투자자가 중개인에게 $45로 매수 주문을 내면 중개인은 그 주문을 증권거래소 전문가에게 넘긴다. 그리고 주식이 나중에 $45로 떨어졌을 때 증권소 전문가가 해당 주문을 넣는다. 증권거래소 전문가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매수 주문이나 높은 매도 주문을 자신의 개인 장부에 모두 기록한다. 이것이 바로 작전 관리자가 그토록 증권거래소 전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다. 증권거래소 전문가의 장부에는 시가의 아래 위 가격으로 사고 팔려는 주문 범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상대의 카드 패를 알고 있으면 언제나 게임에서 유리한 법이다. 그러나 정말로 재미있는 대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작전 관리자는 이 시점에서 작전 세력 구성원끼리 거래를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하스켈은 시드니에게 $40에 200주를 판다. 시드니는 이를 다시 40과 8분의 1에 판다. 마찬가지로 400주가 40과 4분의 1과 40과 4분의 2분의 1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다음으로 40과 8분의 5의 1000주가 블록으로 거래되고 다시 40과 4분의 3의 블록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 내역은 미 전역의 주가 테이프에 기록되며 그 테이프에 찍힌 숫자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 환상을 품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전국 곳곳의 중개인 사무실로 몰려간다. 소위 위장 매매로 만들어진 그러한 움직임은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다음으로 작전 관리자의 지휘를 받고 있는 주식 관련 잡지의 기사와 시장 평론가들이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써댄다. 또한 작전 관리자는 기업 경영진을 재촉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외부로 흘러나가도록 한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던 1928년에서 29년에는 투기 열풍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의 여지가 없었다. 테이프 기록과 언론 조작이 결합하면서 대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단 대중이 유입되고 나면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슬그머니 발을 빼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대중이 주식을 사들일 때 작전 세력은 판다. 작전 관리자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장에 매물을 내놓다가 대중이 알아차리기 직전까지 매도 규모를 점차 늘려나간다. 롤러코스터가 그렇게 운행을 마쳤을 때 작전 세력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대중은 갑자기 폭락한 주식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 없이도 대중을 속이는 데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다. 특히 기업 임원들은 혼자 힘으로 잘 해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체이스의 은행장 앨버트 위긴의 사례를 들여다보자. 1929년 7월 위긴은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며 투기 흐름에 편승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위긴은 특히 전망을 어둡게 봤던 자사주를 42,000주 이상 공매도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방법으로 나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사서 갚을 예상으로 지금 수중에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기법이다. 결국 사고 파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살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것은 마찬가지다.
위기의 시점은 완벽했다. 공매도 직후 체이스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해 가을 공황이 시작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11월에 계좌가 폐쇄되기까지 위기는 공매도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해 상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는 그 기간 동안 체이스 주식에 대해 순보유 포지션을 유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규정에 따르면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단기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1929년 9월 3일 시장 평균은 이후 25년 동안 넘어서지 못할 정점을 찍었다. 끝없는 번영의 고리는 곧 끊어질 듯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위축세로 돌아서 있었다. 다음 날 주식장은 표류했고 그 다음 날인 9월 5일에는 뱁슨 붕괴로 알려진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다. 뱁슨 붕괴란 허약해 보이면서도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의 염소 수염을 한 매사추세츠 웰슬리 출신의 금융전문가 로저 뱁슨을 기리기 위한 용어이다. 그날 오찬 모임에서 뱁슨은 이렇게 주장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했던 말을 이번에도 또 해야겠습니다. 조만간 시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랬듯 웰슬리 현저의 경고를 조롱으로 받아쳤다. 뱁슨은 지난 몇 년 동안 암묵적으로 주식시장 붕괴를 예언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에 뱁슨의 말이 브로드 테이프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장은 급락했다. 광란의 마지막 시간에 AT&T는 6포인트, 웨스팅하우스는 7포인트, US 스틸은 9포인트 떨어졌다. 그건 예언적인 사건이었다. 뱁슨 붕괴 이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붕괴 가능성이 갑자기 일반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9월에는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았다. 은행과 정부 관료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내재가치 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예일대학교의 어빙 피셔 교수는 주식시장이 영원한 고원에 도달했다는 역사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10월 21일 월요일 주식시장 폭락을 위한 역사적인 무대가 마련되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신용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담보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추가담보 요구에 대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러한 흐름은 주식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과 더 많은 담보 요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매도 물결이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에만 매도 물량은 600만 주를 넘어섰다. 시장을 마감하고 마지막 거래 정보가 기록되기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다. 주식 정보가 한참 늦게 도착하면서 전 세계 증권 거래소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수만 명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피셔 교수는 굴하지 않고 그 허락을 신용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광적인 투기 열풍에 따른 일시적 동요로 치부했다. 계속해서 그는 호황기 동안에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셔는 시장이 금주령의 긍정적인 효과를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고 믿었다. 그는 금주령이 미국 근로자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확신했다.
나중에 검은 목요일로 알려지게 된 10월 24일에 거래량은 무려 1,300만 주에 달했다. 주가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5나 $10씩 떨어졌다. 많은 주식이 불과 몇 시간 만에 40에서 50포인트씩 빠졌다. 다음 날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유명한 진단을 내놓았다. 미국의 비즈니스 근간은 튼튼하며 번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29년 10월 29일은 뉴욕 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하루였다. 시장에 미친 공포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날은 1987년 10월 19일과 20일 정도가 될 것이다. 29일 그날 하루에만 1640만 주 넘게 거래되었다. 주가는 거의 수직 하강했고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다음 도표에서 1929년 가을을 시점으로 이후 3년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한 AT&T를 제외하고 우량주 대부분이 1932년에 이르기까지 95%가 빠졌다. 이러한 폭락을 가장 잘 요약한 자료는 아마도 주간지 버라이어티에 게재된 월스트리트 대참사라는 제목의 기사일 것이다. 투기의 호황기가 막을 내리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가치와 함께 수백만 명의 꿈이 사라졌다. 게다가 주식시장이 붕괴한 이후로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1920년대 말 광적인 주식시장 열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해럴드 비어먼은 자신의 책 1929년 위대한 미신에서 1929년 당시 주가는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어빙 피셔나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같은 지성인도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믿었듯이 비어먼은 정부가 부적절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낙관주의가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시장 붕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투기자를 벌하기 위해 실시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물론 비어먼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 역시 1930년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급작스레 줄여버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결정을 비난한다. 어쨌든 역사에서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한 후 완만하게 연착륙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1930년대 말까지 경제 번영이 이어졌더라도 주가는 1920년대 말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폐쇄형 펀드의 이상한 움직임은 1920년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폐쇄형 펀드의 기본 가치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시장 가치로 이루어지는데 193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폐쇄형 펀드는 자산 가치 대비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하지만 1929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폐쇄형 펀드는 오히려 50%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판매되었다. 더군다나 일부 유명 펀드에 붙은 프리미엄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가령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은 순자산 가치의 2배로 판매되었다. 그리고
트리 컨티넨털 코퍼레이션은 순자산 가치의 256%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 말은 중개인을 통해 AT&T와 같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가격의 2.5배를 지불하고 펀드를 통해 매수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펀드 가격이 구성하는 개별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된 것은 다름 아닌 비이상적인 투기 열풍 때문이었다. 인간의 기억력은 왜 그리 짧은 것일까?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투기 열풍은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투자자는 이러한 사건을 공부함으로써 생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미국의 금융인 버나드 바루크의 지적에는 동의한다. 내 개인의 경험에 비춰 보건대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튤립, 구근과 같은 열풍에 쉽게 휩쓸리는 이들이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한다.